때부터 한국의 권위주의 정치는 출발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이 물러가고 나서 이 권위주의 정치가 해체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1960-70년대는 공화당 체제, 1980년대는 민정당 체제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권위주의 정치는 35년을 버텼고, 이것이 결국 해체된 것은 그 사이 시민적 교양의 중산층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개인의 카리스마가 조금씩 약화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 정부와 그리고 대통령이 영수라는 당이 하나의 일체가 되는 이 권위주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정부당 체제라고 어떤 정치학자는 불렀는데, 이 정부당 체제의 효율성과 동원력이 현재의 세태에 같습니다. 그 이전 35년간 한국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정치를 면할 다른 방법이 있었겠느냐?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민적 중산층이 성립해 있지 않는데, 선거라고 하기만 하면은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예요. 시민적 중산층이 성립해 있지 않을 때 선거는 원천적으로 부정선거입니다. 자기가 1950년대, 56년도 선거 때 경상도 어느 마을에서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조사하는 어떤 그런 거 있어요. 마을회의가 소집됩니다. 그 마을의 어른들이 야 이승만 대통령을 찍어야지, 젊은이들은 예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마을은 시정회의가 열려가지고 이승만을 찍기로 지지했다고. 고려대학의 최재석 교수라고 사회학자가 있어요. 이 양반이 농촌 조사를 쭉 다니면은 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 독자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두어줬으니까 이 사람들 누구 이야기를 들어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대중의 카리스마를 봉대합니다. 따라서 그런 투표를 가지고 옛날에 유기천이라는 역사학자, 법학자가 있었는데, 이 양반은 준봉 투표라고 그래요. 한국인들의 투표 행위를 가지고 준봉 투표. 위에서 지시가 내려가면 지시가 내려가는 대로 따라서 받들어서 투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 행위가 준봉 행위로, 준봉 투표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한에 있어서, 따라서 다시 말해서 다수의 유권자가 그와 같은 수준에 있는 한 그 민주주의는 권위주의 정치를 저는 면할 수 없다. 그리고 한국은 35년 만에 큰 무리 없이 이 권위주의 정치를 청산한 것 자체가 한국에 그야말로 볼만한 역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권위주의 정치가 경착륙을 해서 그냥 월남처럼 망하지 않고 또 필리핀처럼 무슨 그러지 않고 이게 아주 수년의 연착륙을 할 수 있었다는데,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 정치사에 볼만한 점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40년간의 정치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그 정치사 연구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권위주의 정치를 초래한 국내외 조건이나 배경은 무엇이었던가? 대한민국의 나라 만들기 역사에서 권위주의 정치가 담당한 역할은 어떠한 것이었느냐? 많은 후진국에서 권위주의는 집권자의 무능과 부패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정체를 초래했으면 한국의 사정은 그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권위주의 정치가 탈법의 파괴와 독재로 흐른 적은 없습니다. 한국의 권위주의 정치는 반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도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정치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제 생각은 그것이 불가피했다면 그것이 담당했던 역할이 뭐냐, 그런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슨 고차 방정식을 내놓고 이 풀어 해서 못 풀어, 너 머리가 왜 그렇게 나빠, 너 왜 이렇게 엉터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소농사회 또는 부족사회 멤버들에게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뚝 씌워놓고 제대로 왜 너 못해, 너희들은 엉터리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민주주의 정치 제도와 소농사회나 부족사회가 결합을 할 때 권위주의 정치가 성립을 하는데 이 권위주의 정치가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많은 나라에서 권위주의 정치는 부패로 흘렀어요. 부패와 무능으로 흘렀습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아주 훌륭한 독립운동가 출신이지만은 자기 개인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치부를 했습니다. 뭐 마르코스 여사는 뭐 말이죠, 뭐 세계에서 뭐 보석이 많기로 제일 많고 말이죠, 뭐 그렇죠, 그런 부패로 흘른 사람이에요. 인도네시아 스카로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권위주의 정치는 그 권위주의 정치를 배출시킨 시족 집단의 독재와 무능과 부패와 치부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파괴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서 성립한 어떤 그 권위주의 정치는 스테이트 빌딩에 대단히 근전적인 역할을 했어요. 특히 한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권위주의 정치는 스테이트 빌딩의 초기 과정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시민적 중상층을 성립시키기 위한 경제적 토양을 마련하고 했던데 그러한 시대적 책무를 감당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적 책무가 정치적 경쟁자들끼리 민주주의적 토론을 통해서 원만한 대안이 나오면은 그 권위주의 정치는 부정되어야 비판되어야 되겠지만은 당대의 정치가들의 민주주의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서는 합리적인 어떤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 정도로 그 정치가들의 마음이 다 갈라져 있거나 생각이 달랐을 때 권위주의 정치가 불가피했던 것이고 그 권위주의 정치가 실천한 그 정책이 결국 나라 만들기에 네이션 빌딩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은 또는 그것이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고 희귀한 예라면은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권위주의 정치는 재평가되어야 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결코 성군 위대한 한 점에 흠도 없는 완벽한 인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흠결이 많은 사람이에요. 흠결이 많습니다. 아주 고집불통이고 완고합니다. 그 성격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으면 미국에서 그 40년 동안 미국 국적도 없이 말이죠. 버티질 못했을 거예요. 이 양반이 종교인이에요. 매 죽을 때까지 프란체스카 여사의 일기를 읽어보면은 또는 그 올리브 박사 정치 고문 일기를 읽어보면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정치가가 안 됐으면은 목사가 될 뿐이에요. 그 성경책을 침대에 놓고 자기 전에는 꼭 기도를 하고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내 건강을 허락한 한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 집념 속에서 평생을 버텨온 사람 아주 완고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들 같은 어떤 자기한테 덤벼드는 정치가들하고 평화롭게 이야기를 하질 못해요. 이승만 대통령은 가면 5분 이상 평화롭게 이야기를 해본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뭐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권위주의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와서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다 그냥 시시끌렁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와서 짓거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자기 그냥 고집대로 하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10가지 일을 했다면은 한 서너 가지 일을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인간이 신이 난 이상 그게 정상이죠. 정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택동이나 스탈린이나 이런 독재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거기는 법이 없어요. 그 독재자는 신이 되어가지고 사회를 완전히 전복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중국의 수천 년에 내려오던 문명을 파괴를 해버리고 수천만 명이 거기서 그냥 살해됐고 죽고 정적이 숙청당하고 그랬어요. 그런 폭력적이고 문명 파괴적이고 압살적인 어떤 독재와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정적을 살해한다든가 가둔다든가 또는 법외에 일을 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치부를 한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형식적인 테두리 내에서 자기 개인적인 카리스마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동원을 해서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하나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아주 힘들게 어떤 그 레지티미스를 그 정통성을 추구하다가 끝내 힘에 부쳐서 쓰러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권위주의 정치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겠던가 하는 데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그 시대를 봐야 된다. 그 3페이지 제가 많은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줄여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라가 성립했는데 이 나라의 정부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달랐어요. 크게 말해서 대통령 중심제하고 내각 책임제인데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 책임제 둘 중에 어느 정부 형태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들의 생각이 달랐거든요. 특히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은 한민당 출신의 정치 지도자 내각 책임제를 선언을 했어요. 이 한민당이라는 정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한 정당인데요. 이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성장한 어떤 그 지주나 자본가나 또는 그 전문적 직업인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지식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제에 적극적으로 몸을 부딪혀 항계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실력을 양성해서 어느 단계에 대해서 자치를 획득하면은 장차 독립을 취득한다 하는 그와 같은 온건한 노선을 갖고 한편으로는 근대 문명의 실력을 양성하는 교육, 언론, 실업 사업에 종사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총독부에 협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그 당시 국내에서 살았던 사람들로서는 거의 대부분이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그와 같은 어떤 온건한 타협주의적 자치론적인 어떤 민족주의자들이었는데 이들은 해방이 되고 나서 정치적 권위를 획득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이 소농사회 출신들이 갖고 있는 집단적인 민족주의 정서에 이승만이나 김구 같은 어떤 독립운동가들이 갖는 어떤 권위에 비한다면은 한민당 사람들은 정치적 권위가 없었어요. 여기에 우리 한국 정치의 다시 말해서 근대 문명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중산층이 정치적 권위를 획득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비극이 하나 있어요. 있는데 다시 말해서 정치적 권위는 카리스마는 이승만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다수를 점한 이 세력은 한민당 세력이에요. 이 두 개가 처음부터 안 맞아요. 그래서 한민당 세력은 당연히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다수 세력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헌법을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헌법은 내각 책임제로 내각 책임제를 해야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내각 책임제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또 내각 책임제를 해야 자기 같은 친일파들도 권력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장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내각 책임제 헌법을 만들었는데 이승만의 생각은 한국과 같은 나라가 내각 책임제를 할 여건은 전혀 성립해 있다. 우선 정당 정치가 성립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남북 간의 그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내각 책임제를 하면은 아주 급진 세력이 내각에 침투해서 대단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대통령 중심제를 해야 된다. 이분이 그 젊었을 때서 독립정신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대통령 중심제로 정부 형태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국회에다 압력을 넣어요. 그래서 국회가 내각 책임제 헌법 초안을 그렇게 만들었다가 이승만이라는 그 하나의 그 권위가 그 대통령 중심제를 그 요구를 하니까 대통령 중심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내각 책임제나 다를 바가 없어요.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부통령을 뽑아요. 부통령제는 그 헌법을 청하는 유진호 씨가 만든 건데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거예요. 대통령 혼자 있는 것보다도 부통령 한 사람이 더 있으면 전국이 안정되고 좋다. 자리를 하나 더 만들면은 정치적 명방가들한테 그만큼 티오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국가 정치가 안정될 것이다. 그 사람은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국회에서 뽑고 그 다음에는 부통령도 국회에서 뽑고
나중에 이 부통령 때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승만 정부가 붕괴를 합니다만은 세계에서 부통령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근데 그 대통령, 부통령을 국회에서 뽑고 그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면 국회가 또 그것을 비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상은 국회 중심의 정부 형태를 만들어 놨는데 이승만은 그걸 상당히 경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양반 출신들이고 말이죠. 지방의 토호 출신들인데 국민들이 문맹이라고 무시하고 말이지. 지주 과도적인 어떤 건건 정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가 발족하고 나서 곧바로 야당과 국회 세력과 이승만은 치열한 경쟁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민당은 내각의 절반 13개 중에서 7개 장관 자리를 내놔라. 국무총리는 한민당의 당수인 김성수를 시키라. 그렇게 했는데 이승만 노합니다. 노합니다. 당신들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솔직히 말해서 친일파 아니냐. 좀 조용히 있으라.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할 때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 금방 신생국의 이 나라에서 당신들이 나설 때가 아니다. 이와 같은 생각인데 그거를 한민당 사람들은 용납하겠어요? 이승만 혼자 세운 나라도 아닌데. 아까 제가 있잖아요. 건국의 주체는 불행하게도 외세였다. 따라서 누구나 권력에 대해서 요구를 할 다 명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쟁이 막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1950년 1월 달에 야당은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내놔요. 야, 우리가 대통령제 이거 이승만이 요구해서 만들어 놨더니 저 사람이 지금 독재를 하려고 하니까 내각 책임제로 다시 돌아가자 해서 이제 내각 책임제를 50년 1월 달에 그렇게 하니까 국회가 전부 다 반이승만 세력이에요. 이승만은 할 수 없이 대한청년단이라는 자기 정치 사조직을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막 압박을 합니다. 야, 지금 나라가 생긴 지 얼마가 안 됐는데 정권력에 사로잡혀서 내각 책임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친일 매국노다 하면서 또 막 국회를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하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그걸 부결시켜요. 부결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승만은 이제 또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미국식의 상하 양원제, 이거 국회가 이거 단원제를 하니까 국회가 잘못하면 독재를 하게 생겼다. 그래서 미국처럼 양원제로 하자. 그래서 민의원과 참의원을 만들어서 그 개헌안을 또 몇 달 뒤에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뭐 10대 180 뭐 이런 식으로